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웅만입니다. 우리는 그 재앙적 현대사를 지나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장기화된 이 사태를 펄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노벨 그 경제학상을 수상한 한 학자가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월드워 C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C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니셜이겠죠. 상당한 통찰력입니다. 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정말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아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쟁을, 그러한 싸움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셔서 이미 평가를, 우리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그래도 가장 잘 대처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국격을 높이는 놀라운 어떤 사건도 우리가 경험했죠. 생각보다 정말 초강대국이었고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를 통해서 결국 이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No Justice, No Peace, 이런 많은 운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지만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이제 상식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미 공화당, 이 트럼프를 위시한 미 공화당 쪽에 특히 이제 저항력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뭐 노마스크 운동이라든가 미국은 이미 그 2005년도부터 한 코미디언이 트루디니스라고 그러죠. 트루스에다가 I 붙여서 NESS, 트루디니스라고 그러는데 진실스러움 정도 번역합니다. 뭐 진짜 가짜를 따지기보다 뭐 들어보면 진짜 같은 거, 그리고 진실스러움. 많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뭐 그러한 가짜 뉴스 접했죠.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갔습니다. 뭐 그 여러분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쉿이라고 하는 개소리란 뜻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예전에는 그래도 뭐 들어보면 뭐 진짜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가짜 의견이나 견해들을 밝혔다면 적어도요 일종의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존중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개소리는요 말 그대로 진짜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본인이 믿고자 하는 본인의 의견이 곧 진실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미국은 지금 거의 그 내전에 가까운 어떤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마스크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착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원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뭐
뭐 진보냐, 뭐 아니 보수냐, 뭐 이런 식의 너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미국의 현실, 월드워 C라고 하는 지금 홍역을, 아주 잔혹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런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어떤 뭐 직업이 뜨느냐, 뭐 또 사라지겠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리디자인하고 리빌딩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이 뭐 혼재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결국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상식 보수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대단히 그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불시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폭스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이 진짜 불시시죠, 그렇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페이드 어웨이 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불시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진화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문명화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밀집된 장소에서, 공공 장소에서, 인도에서 그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이기도 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1장 정도만 읽어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광기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그 푸코와 그 데리다의 이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사실 이성과 광기는 서로를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지금 현대에 와서 그런 데자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각하지만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근본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그냥 어떤 감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느낌 가는 대로, 물론 그런 삶도 전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존중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거기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이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죠. 가는 게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왜 그런데 모르지, 이런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성을 호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도 가능하고 논쟁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로 고칠 건 고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는 감만 따라서 갔다가 그 공동체가 어디로 치달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재앙적인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성이 그렇게 뭐 이성 만능주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팩트 퍼스트, 그리고 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reason이죠. 또 어떤 뜻도 있냐? 그럼 이유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서 이유를 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뭐 받아들일 만한지, 설득력이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도 재보고 따져보고 묻고 따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문화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비판적 사고라고 할까요? 네, 크리티컬 싱킹. 이거 왜 필요하고, 이거 뭐 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재가 있습니다. 사고와 토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고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네, 비판적을 살짝 뺀 겁니다. 네. 토론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 토론인데, 그럼 우리의 사고, 이 비판적 사고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아규먼트, 논증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논증. 논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비판적 사고의 대상은, 논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논증입니다. 그럼 토론은 뭐냐 그러면 그 논증을 중심으로 한 대화죠. 그걸 우리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토론, 토론과 사고, 이것이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맞습니다. 아규먼트, 논증입니다. 우리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책이 목적하는 바는 그거죠. 보통은 전반기에는 비판적 사고가 대상으로 한 논증을 공부하고 일종의 지식이고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것을 직접 실전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토론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전대미문에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토론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 논증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각자의 성향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값이. 그래서 이제 실전에 옮겨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형편대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나마 우리는 상당히 감사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IT 강국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할 때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머릿말을 좀 보면은 이 두 번째 단락에 아주 이제 우리 이제 핵심적인 거, 우리 전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 오리엔테이션 또 이제 서베이도 좀 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비춰앉아 사고가 뭐고 그것이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든 그것을 근거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지식.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논증이 되거든요. 주장만 있으면 독단이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우리는 이거 이제 논증 관련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신장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핵심적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식도 얻어야 하고 이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지적 태도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본다면 스펀지식 사고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금식 패닝 포 골드라고 그러는데 금채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채금식 사고방식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스펀지식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지식을 쫙 빨아들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은 뭐 어떤 것이 뭐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다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을 비판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펀지식 사고 방식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스펀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라든가 의견,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 수동적인 지식 습득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보통 시험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성취도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냐 모르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것만 묻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고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물어봐요.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펀지식 사고방식 중요합니다. 알아야 면정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는 게 힘이다 뭐 굳이 그런데 채금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갈하고 금하고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에다 거르는 거죠. 그 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충분한지 이것이 이러한 근거들이 주장을 제대로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따져보고 꼼꼼하게 그런 능동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채금식 사고방식이죠.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서 사고력 중심의 문제 해결로 분명히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뭐 배울 필요 없고 사고력만 있으면 되겠네? 사고력 그냥 안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야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책을 읽고 그래야 이게 이렇구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잡생각만 납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논증 관련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실존적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딪혀 보려고 하는 어떤 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뭐 밥을 먹을지 옷을 살지 쇼핑을 할지 뭘 할지, 우리는 비판적 사고 떠나가지고 거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마스크 쓸까요 말까요? 노 마스크? 그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는 무모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영웅적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까지, 그것을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동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생각하기 부분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의 자유가 없다면 지혜라고 할 만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의 자유. 여러분, 생각은 자유야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생각도 있죠.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이거 이러다 빨갱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하죠. 김일성 만세라고 여러분, 참 생각하면서도 이거 검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은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이제 뭐 입법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저희 이제 좀 나중에 다뤄볼 건데요. 그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게 되실 텐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뭐 어느 당의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로메이커가 이제 발의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린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자유롭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죠. 여러분, 여기 생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 형성, 그리고 그 양심 실현의 자유. 진짜 생각의 자유죠. 이때 여러분, 양심은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양심, 넌 양심도 없냐 이런 양심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법이 보호하는 그러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양심하고 상식적 양심하고는 다릅니다만, 자,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공적 자유라 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 헌법 제 21조에 우리 이제 표현의 자유, 그 언론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유나 평등이라는 건 절대적 자유, 절대적 평등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혐오 표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표현의 자유인데 뭐 그냥 그거 왜 형사처벌을 해?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유도 평등도
그 헌법에 보장하는 우리의 기본권이고 인권인데 헌법에도 나오지만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할 때 기준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절대적 자유, 절대적 평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비판적 사고의 일환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뭐 이거 많은 책도 있지만 우리 이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식인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작업이죠. 자신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견해를 주장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보장이 되니까요. 대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서 이건 권리인데 권리만 얘기하고 의무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독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독단가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불리한 증거는 무시하고 유리한 건 어떻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진화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국 사회도 지금 문제가 그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오류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생내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류들이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눌러야 하는 본능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게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지만 또 비이성적인 차원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느냐. 또 하여튼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뭐 독재죠. 스트롱맨입니까 이거? 지금 뭐 푸틴은 러시아의 그 대통령 푸틴은 스탈린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2036년까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됐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신냉전이 열리는 건지.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성적 사고라는 거죠. 그 이성적 사고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은 리즌인데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심리적인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반대 증거를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약하니까 인간은. 그렇죠? 이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예, 그 변론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검토된 삶 뭡니까? 묻고 따져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 검토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플렉시브 띵킹이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춰보듯이 자기 모습을, 자기의 생각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생각의 생각, 사고에 대한 생각, 사고를 하자는 거죠. 이거 메타 사고라고 합니다. 반성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곧 반성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사고에 대한 사고이죠. 메타 사고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우리 비판, 아우 쟤는 굉장히 비판적이야 이러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좀 그 비호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요 사실은 역대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만들어 넣어놓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묵종이죠. 묻고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질문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엄청난 권위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 빨갱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억압이 있었어요. 예. 일종의 그래서 예전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비판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크리네인인데 크리네인이라는 말, 그 크리티컬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크리네인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냥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나누고 쪼개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숭고한 작업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지적 그 역량입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나오는 그 아돌프 아이만처럼 그런 악의 혼범성 그런 걸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면 생각한다는 건 의무입니다. 시민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그것은 굉장한 악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굴 헐뜯으려고 그러고 누굴 막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흠 잡으려고 그러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난이나 비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오해입니다. 이거 싹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평생 해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바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믿지 않아야 하는지 계속 우리가 묻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라는 물음을 제기할 때 우리는 생각과 주장의 근거를 때로는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행위의 이유나 근거를 묻고 있다. 여기 딱 나오죠.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가 논증이라는 거죠. 아규먼트. 그렇죠? 예. 여러분 논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이 있죠. 예, 요거 논증입니다, 여러분. 예. 이때 이제 주장을 논증의 결론이라고 그러고 근거를 뭐 전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는 뭡니까? 논증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우리 얘기한 걸 정리해 보면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고 이성적 사고고, 예. 그리고 반성적 사고고, 사고에 대한 사고, 메타 사고, 동시에 논증적 사고인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얘기할까요? 패밀리 리제블런스라고 해서 잘 같이 묶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제가 이제 중요한 대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이제 뭐 무비판적인 또는 비논리적인, 여러분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무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반대로 생각하면은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 알게 되실 텐데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비판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예.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자, 여러분 이 논리적 사고하고 이 비판적 사고는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면은 뒤에 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아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논리적 사고는요 전제하고 이 결론의 논리적인 연결성에 대한, 그러니까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논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는 타당성 여부를 다뤄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뭐냐 그러면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인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타당해야 돼요. 예. 즉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거나 잘 따라 나와야 돼요.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는 뭐냐 그러면 그 전제들이 있죠. 그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여해야 돼요. 건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논리적 사고고 건전성이 비판적 사고예요. 우리가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얘기하려면 이 타당성 여부가 먼저거든요. 예. 여기에서 부당하게 밝혀지면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돼요. 나중에 3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여러분 34쪽에 타당성, 건전성이 나오잖아요. 타당성은 뭐다? 논리적 사고예요. 건전성은 뭐다? 비판적 사고예요. 타당성은 아규먼트 폼만 봐요. 형식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35쪽에 맨 위에 보면 모든 M은 이게 M은인데 그렇죠? M은 P다. 이게 오타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와요. 뭐 수십 번을 봐도요. 모든 M은 P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모든 S는 P이다. 여러분 이거는 타당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딱 보면 M이 P고 S M이지. 그러니까 S는 P네? 이러죠. 예, 요게 타당성이에요. 요거는 이 M이나 P나 S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형식 있죠. 이 아규먼트 폼은 보편적으로 다 타당합니다. 이 형식은.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구체적인 예가 있겠죠.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전성 여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괜히 여러분께 조금 미리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함이, 비판적 사고가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리트 시험 있잖아요. 법전원 입학하려면 보는 리트 시험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책 공부해야 그 다음에 더 쌓아 올려서 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건 그 메가로스쿨 이런 데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죠. 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심화돼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뭐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제가 좀 거짓말을 보태서 없다. 아주 강하게 얘기할게요. 강하게. 그 정도로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아무데나 할 겁니까? 고민되겠죠? 따져봐야겠죠? 결혼할 때요. 그냥 마음에 들면 서로 그냥 따져봐야죠, 좀. 그래도 제가 볼 때 결혼은 연애와 그 중매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좀 그래도 오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제 편견일 수도 있고요. 아마 편견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제가 이제 새로 생긴 편견일 수도 있고 낡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따져봐야 되죠. 여하튼간에. 네. 자, 제가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득을 얻으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두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냥 듣고 말지 않아요. 왜지? 묻고 따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이게 쌓이면은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싹 스쳐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러면 안 되고 생각하는 것도 힘이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은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두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3쪽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옛날에는 어떤 무력 이런 것들에 호소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성,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대화 타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촛불 혁명이 한국 사회를 또 다른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혁명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정치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조직된 힘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그건 이제 민주시민의 자질의 문제겠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그 덕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1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전 참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 1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러분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이 프로야구, 농구 막 이렇게 있는데 좀 뭐 수영장, 수영 진짜 제가 10년 했거든요. 뭐 몇 년 만에 수영 처음 가도요, 수영장에 가도요, 숨 차죠 처음에.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저변까지 그냥 나옵니다. 다 아주 옛날에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뭐 돌고래처럼은 못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좀 더 다녀야 되죠. 그런데 몸이 기억을 합니다. 놀랍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거 너무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지 않아서 옛날처럼 될까 싶었는데 웬걸요? 중급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힘은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못 느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장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압이, 예전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오랜만에 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울 땐 힘든데요, 몸에 이렇게 익히게 되면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주 멋있는 얘기죠.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거. 지금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를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권투를 하셨다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훅 날라오면은 싹 해서 피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무의식적인 거죠.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알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처음에 힘듭니다. 이제 몸이 그렇게 알기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안 잊어먹죠.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그 고전적 정의에 보면, 비판적 사고의 고전적 정의에 보면은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 얘기가 있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는 논증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숨겨진 가정을 찾아내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배울 겁니다. 나아가서 뭡니까? 면밀하게 따져보려는 그러한 성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머리로도 아셔야 되겠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러한 비판적 사고의 어떤 이론과 실전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구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